늦은 밤 적막한 병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형님의 손을 잡고 있던 지은이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죽은 듯 굳어있던 형님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한자씩 그려진 글씨. 살려줘. 형님은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도, 남편이 자신을 떠밀고 도망간 것도, 그리고 이 세 글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요양병원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는 긴 복도 끝 1인실 병실 문 앞에서 지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하얀 이불을 덮은 채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침대 옆 의자에 살며시 앉아 수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손이었습니다. 형님. 지은이는 나직하게 불러보았지만 수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지은이에요. 오늘도 왔어요. 대답 없는 형님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지은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수진이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그 낯선 감촉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손가락 끝이 지은이의 손바닥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신 거예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진이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손바닥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이의 스마트폰에 시어머니 말순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다. 수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빨리 병원으로 와. 말순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말순이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영철이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치신 거예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카더라. 의사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말순이는 연신 코를 풀며 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도 온 것처럼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말순이의 모습에 지은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뒤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으셔서 뇌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당시 수진이가 실려간 병원은 정밀 뇌파 검사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외곽의 중소병원이었습니다. 뇌 영상 촬영만으로 내려진 성급한 판정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 진단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노? 말순이는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영철이는 한마디도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통곡을 하던 말순이가 눈물을 뚝 그치더니 벌떡 일어나 간호사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며느리 소지품 좀 돌려주이소. 가방이랑 짐이 있을 거 아이가. 보호자 확인이 되셔야 하는데요. 아들이 남편이니까 보호자 맞잖아요. 영철아, 이리 와봐. 말순이는 영철이를 끌고 가 보호자 확인을 받더니 수진이의 가방을 넘겨받았습니다. 가방을 받아든 말순이는 대기실 구석으로 가더니 지퍼를 열고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말순이의 손이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통장 2권과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말순이는 화들짝 놀라며 통장을 가방 안으로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뭘 또 그렇게 놀래키노? 수진이 병원비 내려면 통장이 필요할 거 아이가. 미리 챙겨두는 거지 뭐. 말순이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지은이의 등골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가장 먼저 챙기는 게 통장과 인감도장이라니. 영철이는 대기실 한쪽 구석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걱정보다는 스마트폰 계산기 앱을 켜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복도로 나와 남편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형님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으셨어. 뭐? 형수님이? 세상에, 어느 병원이야? 민우는 크게 놀랐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당장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귀국 일정을 당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 어머니가 형님 중환자실에 계신데 가장 먼저 통장이랑 인감도장부터 챙기시더라고. 에이, 설마 어머니가 그러셨겠어? 병원비 때문에 그러셨겠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민우는 반신반의하며 지은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은이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시댁에서는 말순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실세였습니다. 아들 영철이는 어머니 말순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꼭두각시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은 전라남도 시골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올라오셨지만 면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영철이를 시켜 병원 측에 법적 보호자회 면회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우리 딸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친정 어머니가 간호사실 앞에서 애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 보호자인 남편분께서 면회 제안을 요청하셨어요. 지은이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지은이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수진이가 이런 끔찍한 가족들 틈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오빠 태호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정황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형님 통장이랑 도장부터 챙기고 형님 친정 부모님 면회까지 막았어. 뭔가 이상해. 지은아,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일단 눈과 귀를 열어두고 신중하게 지켜봐.
뭐든 이상한 게 포착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태호는 차분하게 지은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지은이는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진이의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말순이와 영철이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순이는 병원 로비에서 영철이와 머리를 맞대고 수진이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기 시작했고, 영철이는 수진이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을 스마트폰에 정리하고 다녔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님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형님의 돈만 노리는 시댁 식구들의 검은 속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말순이는 느닷없이 영철이와 지은이를 병원 로비로 불러 모았습니다. 말순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어디서 알아왔는지 요양병원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철아, 지은아, 할 말이 있다. 수진이를 다른 데로 옮기자. 지은이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뭐하노? 의사도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 하잖아. 하루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나? 이러다 수진이 돈 다 날리겄다. 말순이는 요양병원 안내 책자를 탁 펼치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콕 찍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저렴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1인실도 있고 비용도 싸닥하더라. 여기로 옮기자. 어머니, 형님은 지금 상태가 위중하세요. 이런 데로 옮기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죠. 지은이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네가 뭔데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수진이 법적 보호자는 남편인 영철이다. 영철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순이가 영철이를 쳐다보자 영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지은이는 영철이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누워 있는데 치료비가 아깝다며 싼 곳으로 옮기자는 남편이라니. 결국 말순이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수진이는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인실 병실 하나가 배정되었지만 이전 병원에 비하면 시설은 한참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들것에 실려 이송되는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지은이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말순이와 영철이의 행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철이는 수진이 명의로 된 강남의 상가 건물을 금매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몰래 만나고 다녔습니다. 지은이는 우연히 영철이가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와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의 명함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건물을 팔려고? 지은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말순이는 한술 더 떠서 수진이가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시댁 식구들이 수진이를 치료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끔찍한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매일 밤 요양병원을 찾는 것은 말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이가 병실을 찾는 이유는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이는 수진이의 침대 옆에 서서 누워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차피 이러고 누워만 있을 거 아이가. 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그 돈 네가 쓸 수도 없는데 우리 영철이한테 넘기는 게 맞지. 시어머니 말이 틀리나? 말순이는 꼼짝도 못하는 며느리 앞에서 거리낌 없이 재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인 줄 아나? 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거덜나겄다.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지. 지은이는 그날도 수진이의 병실을 찾아가려다 병실 밖 복도에서 말순이가 뱉는 악독한 말들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지은이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곧바로 친오빠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형님한테 재산 넘기라고 협박을 해. 형님은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시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지은아, 혹시 녹음할 수 있어? 녹음? 그래. 네가 직접 대화에 끼어드는 건 아니니까 법적으로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일단 증거를 모아둬. 나중에 쓸 때가 있을 수 있어. 태호의 조언에 따라 지은이는 그날부터 병실 밖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를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기록해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철이가 수진이의 병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누군가와 다정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만날까? 응, 좋지. 어디로 갈까? 영철이는 아내가 바로 옆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연녀와 달콤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 여기 일 정리되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약속할게. 지은이는 병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약속하다니. 지은이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는 수진이는 말순이와 영철이가 쏟아내는 더러운 대화와 모욕을 생생하게 들으면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의 의식이 깨어 있다는 것을, 수진이가 그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는 것을. 지은이는 그날 밤 요양병원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형님, 제가 반드시 형님을 지켜드릴게요. 지은이는 더 이상 이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시댁 식구들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양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태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녹음 파일이 하나둘 모이고 있어. 영철이 형님이 병실에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하는 것까지 다 녹음했어. 잘했어. 계속 모아둬.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야. 그때까지 절대 들키면 안 된다. 태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퇴근길에 요양병원에 들러 수진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말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철아, 이거 다 준비했다. 내일 변호사 오면 바로 처리하자.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이 작은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순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영철이는 그 옆에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숨을 죽이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영철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여는 바람에 지은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지은아? 너 여기서 뭐해? 영철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 형님 면회 왔어요. 형님 얼굴 좀 보려고요. 지은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말순이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말순이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를 눈으로 확인한 뒤였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가 뭐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아무것도 아니다. 말순이는 눈을 피하며 서류를 허리춤 뒤로 더 깊이 숨겼습니다. 아까 분명히 뭔가 들고 계셨잖아요. 야, 지은아. 시어머니가 뭘 들고 있든 네가 무슨 상관이고 남의 집안일에 왜 이래 참견이야. 말순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지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영철이도 화장실에서 돌아오더니 말순이 편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안일이니까 너는 신경 끄는 게 좋겠다. 괜히 나서지 마. 두 사람의 기세에 눌린 지은이는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은이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서류였습니다. 말순이가 저렇게 당황하며 감출 정도면 보통 서류가 아닌 게 틀림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복도 끝 비상구 계단 쪽으로 물러나 숨을 고른 뒤 다시 병실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말순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빨리 하자. 내일 변호사 오기 전에 수진이 지장부터 찍어놔야 한다. 어머니, 근데 수진이가 이 상태인데 지장이 찍히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카이. 인주만 묻히면 되는 거 아이가. 말순이의 목소리 뒤로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걷는 소리와 함께 말순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수진아.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지은이는 그 순간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태호 오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지은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 한 명이 혈압 측정 장비를 들고 수진이의 병실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서 말순이가 크게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간호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오시나? 노크 좀 하고 오지. 죄송합니다. 정시 혈압 체크 시간이라서요. 간호사가 수진이의 혈압을 재는 동안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간호사가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간호사가 복도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재빨리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이는 이미 병실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른 출입문이 없는 1인실이었기에 간호사가 나간 틈에 말순이와 영철이가 함께 빠져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이는 곧장 수진이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불 위로 나와 있는 수진이의 손을 살펴보던 지은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수진이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에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야?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인주 자국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뭉치, 지장을 찍어놔야 한다는 말순이의 말, 인주를 묻히면 된다는 대화. 말순이가 수진이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강제로 지장을 찍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지은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장을 찍는 것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말순이는 분명 다시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스마트폰으로 수진이의 엄지손가락에 묻은 인주 자국을 여러 장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태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이야. 어머니가 형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고 했어. 간호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실패한 것 같은데 분명 다시 할 거야. 뭐? 인주 자국이 남아있어? 응, 사진 찍어뒀어. 지금 보낼게. 잘했어. 그 서류가 뭔지는 확인했어? 정확히는 못 봤는데 재산을 넘기는 내용 같았어. 태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사문서 위조야. 의식이 없는 사람의 손가락에 억지로 인주를 묻혀서 위임장이나 각서를 만드는 거면 중범죄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병실 밖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 비상구 계단 쪽에서 영철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철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요양병원으로 와주세요. 출장 공증이요. 네, 서류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내일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은이는 그 통화 내용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변호사를 요양병원으로 불러 출장 공증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작된 서류에 수진이의 지장을 찍고 거기에 공증까지 받아버리면 그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수진이의 재산은 돌이킬 수 없이 영철이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비상구 계단 아래에 숨어 영철이가 통화를 마치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영철이가 떠나고 나서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태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가 요양병원으로 온대. 출장 공증을 받으려는 거야. 시간이 없어. 내일 오전이라고? 태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래, 오늘 밤 안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내일 아침이면 형님 재산이 다 넘어가. 알겠어. 지은아, 오늘 밤은 절대 병원을 떠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전화를 끊은 지은이는 요양병원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모았습니다. 수진이의 전 재산이 시댁 식구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룻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로비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로비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2층 병실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야간 근무 간호사 한 명만이 간호사실 안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간호사실을 지나 수진이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말순이와 영철이가 요양병원을 떠난 것은 이미 저녁 8시 넘어서였습니다. 지은이는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기계의 초록색 불빛만이 깜빡이며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수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형님, 저 지은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다 알아요. 어머니가 형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지, 영철이 형님이 뭘 꾸미고 있는지 저 다 알고 있어요. 지은이는 수진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이면 형님 재산이 다 넘어가요. 제발 어떤 신호라도 보내주세요.
형님이 살아계신 거 맞죠? 제 말 들리시는 거 맞죠? 지은이는 애타게 수진이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 울리고 수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형님, 제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은이의 손바닥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검지손가락 끝이 분명히 지은이의 손바닥 위를 미세하게 긁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수진이의 손가락이 한 획 한 획 아주 천천히 지은이의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을 펼쳐 수진이의 손끝이 그려내는 감촉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수진이의 손끝이 첫 번째 글자를 그려냈습니다. 살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려줘, 살려줘. 수진이가 온 힘을 쥐어짜 적어내린 세 글자였습니다. 살려줘. 수진이가 온 힘을 쥐어짜 적어내린 세 글자였습니다. 지은이는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 지금 살려줘라고 쓰신 거예요? 형님, 제 말이 들리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은이의 손바닥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님, 세상에. 형님이 깨어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다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이는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온전하지만 몸 대부분이 마비되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실려간 중소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내려진 성급한 진단이 수진이를 이 지옥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동안 말순이와 영철이가 쏟아내는 온갖 모욕과 재산 탈취 모의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으면서도 소리 한 번 지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반드시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때 수진이의 눈동자가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눈동자가 천천히 병실 한쪽 구석을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병실 구석에 놓인 소지품 보관함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수진이가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을 간호사가 넣어두었고 요양병원으로 이송될 때 함께 옮겨져 그대로 놓여있던 보관함이었습니다. 형님, 저기 뭐가 있는 거예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다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관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관함을 열자 수진이의 외투와 바지, 신발이 비닐 봉투에 담겨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외투를 꺼내어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작고 딱딱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녹음기예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에 녹음된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의 날짜는 사고가 일어나기 5일 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영철이의 외도를 의심해 증거를 모으기 위해 외투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사고 당일 날짜의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철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수진아. 네가 뭔데 내 폰을 뒤져? 뭘 봤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봤어.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 다 봤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뭐 어때서? 네가 맨날 나한테 뭘 해줬는데? 영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나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들고 올 거야. 수진이의 다급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그 직후 밀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진이의 비명이 녹음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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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수진이의 신음소리. 지은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이의 낮은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철이의 다급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철이는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겁지겁 뛰어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이웃 주민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119 불러주세요. 지은이는 녹음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철이가 수진이를 떠밀었고 쓰러진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수진이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형님, 다 들었어요. 영철이 형님이 한 짓 다 녹음되어 있어요. 형님이 이 녹음기를 갖고 계셨던 거죠? 수진이의 손가락이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수진이의 감겨있던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님, 울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제가 반드시 끝내드릴게요. 지은이는 녹음기의 파일과 그동안 지은이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녹음해둔 말순이와 영철이의 병실 대화 파일들을 스마트폰으로 옮겨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모든 녹음 파일을 친오빠 태호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태호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파일 보냈어. 다 들어봐. 영철이 형님이 형님을 떠밀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거야. 119 신고도 안 하고 도망갔어. 뭐라고? 태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식물인간이 아니야. 의식이 깨어 있어. 제 손바닥에 살려줘라고 글씨를 썼어요. 오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보호 책임자 유기치상이야. 거기에 사문서 위조까지. 내가 지금 바로 고소장을 준비한다. 내일 아침 경찰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갈게. 오빠, 형님 친정 부모님한테도 연락해줘. 내일 아침에 요양병원으로 와달라고. 알겠어. 지은아, 오늘 밤 수진이 형수님 곁에서 절대 떠나지 마. 내일 아침까지만 버텨. 지은이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형님, 내일이면 다 끝나요. 오빠가 경찰이랑 같이 온대요. 형님, 아버지, 어머니도 오시게 할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지은이의 손바닥 위에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끝에 작게 덧붙이듯 두 글자를 더 적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이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닦아내고 동이 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지은이는 내일 아침 말순이에게 선사할 혹독한 대가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태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다. 경찰관 3명과 함께 올라간다. 형수님, 친정 부모님도 합류하셨다. 지은이는 문자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아, 빨리 가자. 변호사가 10시에 온다 하잖아. 그 전에 수진이 지장부터 찍어놔야지. 말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이와 영철이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영철이 뒤로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출장 공증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지은이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세 사람이 수진이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은이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셋 다 병실에 들어갔어. 빨리 올라와. 알겠어. 2분만 기다려. 지은이는 전화를 끊고 병실 문 앞에 바짝 다가서 아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기 서류 다 준비됐다. 수진이 엄지손가락에 인주 묻혀서 여기 찍으면 돼. 어머니,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문제 안 되겠죠? 문제될 게 뭐가 있노? 수진이가 이 상태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빨리 해.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와 함께 인주 뚜껑을 열 때 나는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인주를 묻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먼저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은이의 뒤로 태호, 정복을 입은 경찰관 3명, 그리고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이 일렬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진이의 친정 어머니는 한 달 넘게 보지 못한 딸의 모습에 벌써부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말순이는 손에 인주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영철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출장 공증을 위해 온 변호사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병실에 경찰을 데려오다니. 말순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서늘한 표정으로 말순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작은 스피커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철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야, 수진아. 네가 뭔데 내 폰을 뒤져? 이어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봤어.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 다 봤다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소리, 수진이의 비명, 그리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도망가는 영철이의 발자국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철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영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는 대답 대신 2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가 병실 밖 복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녹음해둔 파일이었습니다. 말순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그 돈 네가 쓸 수도 없는데 우리 영철이한테 넘기는 게 맞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 빨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영철이와 말순이가 수진이의 재산을 빼돌리자며 작당 모의를 하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말순이가 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병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말순이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에는 수진이의 모든 재산을 영철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작된 위임장과 재산량도 각서였습니다. 지은이는 서류를 경찰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형님 손가락에 억지로 인주를 묻혀서 지장을 찍으려던 서류예요.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영철이 형님은 형님을 떠밀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고 119 신고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보호 책임자 유기치상이에요. 즉각 체포해 주세요. 태호가 경찰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측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서류는 의식이 없다고 판단된 환자의 손가락에 강제로 인주를 묻혀 작성하려 한 조작 문서입니다. 현재 이 서류를 행사하려는 현장이 포착되었으므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찰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순이님, 영철이님, 사문서 위조 및 보호 책임자 유기치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말순이는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해예요. 이건 다 오해라고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왜 해요? 말순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엎드린 말순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누워있는 며느리 돈 좀 쓰는 게 뭐가 어떠냐. 그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병원비가 아깝다고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녹음되어 있어요. 말순이는 입을 달싹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는 딸의 침대로 달려가 수진이의 굳어버린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미안하다, 우리 딸. 한 달 넘게 엄마가 얼굴도 못 보고 이 나쁜 것들이 면회도 못 오게 막아놓고. 수진이의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아버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꾹 참고 딸의 머리맡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이가 데려온 변호사는 사태를 파악한 뒤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출장 공증 의뢰를 받고 온 것뿐입니다. 서류 내용이 위조된 것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이 변호사에게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안내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을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철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철이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영철이는 힘없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말순이는 바닥에서 겨우 일어서더니 마지막으로 지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아, 네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나? 같은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지은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면 누워있는 며느리 재산이나 빼돌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형님을 살릴 생각을 하셨어야죠. 말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철이와 말순이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병원 사람들과 수진이 친정 부모님의 질타를 받으며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끌려갔습니다.
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수갑을 찬 말순이와 영철이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수진이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가 여전히 딸의 손을 붙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침대 반대편으로 가서 수진이의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형님,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수진이의 감겨있던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이와 영철이가 경찰차에 태워져 떠난 뒤 요양병원 병실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런 데서 한 달 넘게 혼자 누워 있었다니. 엄마가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수진이의 친정아버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떨리는 주먹을 가까스로 풀었다 쥐었다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친정어머니 곁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지은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수진이의 친정어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형님 제대로 치료받으시게 해드릴게요. 지은이는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을 병실 소파에 앉게 한 뒤 복도로 나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형님을 여기서 빨리 옮겨야 해. 정밀 뇌파 검사 장비가 있는 큰 병원으로요. 형님은 식물인간이 아니야. 의식이 깨어 있다고. 알겠어. 서울대학병원 쪽으로 전원 수속 밟을게. 오늘 중으로 움직이자. 태호는 바로 전원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는 태호가 수속을 밟아준 서울의 큰 병원으로 수진이를 이송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지은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제대로 된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진이의 손가락이 지은이의 손바닥 위에 아주 미세하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도착한 수진이는 곧바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뇌파 검사와 정밀 영상 촬영을 마친 담당 의사가 지은이와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뇌 활동은 정상에 가깝습니다. 의식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계셨어요. 다만 몸 대부분의 근육이 마비된 상태라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가 의사의 말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진이가 이 한 달 동안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면서?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처음 진단을 내렸던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했더라면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 호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이의 친정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 달 넘게 버텼구나. 지은이 역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우였습니다. 여보, 나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민우의 목소리는 당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오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지은이는 민우에게 병원 주소를 보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뒤 민우가 여행 가방을 끌고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티가 역력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머니가 뭘 하신 거야? 형수님은 왜 여기 있고?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우를 병원 로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앉힌 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순이가 수진이의 통장과 도장부터 챙긴 것, 친정 부모님 면회를 막은 것, 저렴한 요양병원으로 강제 이송시킨 것, 조작된 위임장에 수진이의 지장을 찍으려 한 것, 그리고 영철이가 수진이를 떠밀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고 도망간 것까지. 민우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지은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와 형의 목소리에 민우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응, 전부 다 사실이야. 녹음이 다 남아있어.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처음에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안 믿었어. 내가 진작에 돌아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지은이는 민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 형수님 볼 면목이 없어. 어떤 얼굴로 형수님을 봐.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끔찍해서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웠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악당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난 가족관계는 남은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은이 역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은아,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길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시댁 친척들은 말순이와 영철이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지은이만 탓했습니다. 지은이는 비난 섞인 전화가 올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말순이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가벼운 위경련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쓰러지셨대. 민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쓰러지셨다고? 위경련이래.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지은이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시어머니라도 쓰러졌다는 소식에 인간적인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지은이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수진이의 병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깜빡깜빡 눈을 깜빡이며 곁에서 힘들어하는 지은이에게 무언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눈빛을 마주하고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저 괜찮아요. 형님이 이렇게 눈뜨고 저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은이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짐을 끝까지 함께 짊어지겠다고 지은이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영철이와 말순이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큰병원 재활치료실에서는
매일 오전마다 수진이의 재활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재활의학과 의사는 수진이의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손가락 움직임이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지셨습니다. 지은이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수진이의 재활 치료를 곁에서 도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수진이의 팔과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할 때면 지은이가 옆에서 수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잘하셨어요. 내일은 더 잘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와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고 번갈아 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죽을 끓여와 수진이의 입에 한 숟갈씩 떠넣어 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끓인 호박죽이다. 한 입만 더 먹어보자. 수진이는 처음에는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에 이어 팔에도 서서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수진이의 다리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운 회복 속도라며 수진이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지 3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은이가 평소처럼 수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숨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입술 끝에 모았습니다. 지은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형님, 지금 제 이름 부르신 거예요? 수진이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은나.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지은이는 수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있던 수진이의 친정 어머니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 형님이 말을 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수진이의 친정 어머니는 딸의 침대로 달려가 수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한테도 한번 해봐. 응? 수진이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친정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딸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아버지도 병실로 들어와 딸의 목소리를 듣고는 창가로 돌아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영철이는 보호 책임자 유기치상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갈 때 영철이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이 역시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듣는 말순이의 얼굴은 반쪽이 된 것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의사 표현이 가능해지자 태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태호는 수진이의 병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영철이 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수님의 뜻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혼을 원하시는 거 맞으시죠? 수진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태호는 수진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영철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철이의 중대한 과실과 범죄 행위를 인정했고 수진이가 혼인 전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온전히 수진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어느 날 지은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장 유리 너머에 수의를 입은 말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말순이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쪼그라들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유리 너머의 지은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면회장 의자에 앉자 말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말순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했다. 말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가족을 이 꼴로 만들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말순이는 유리벽에 이마를 갖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형님이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아세요?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세요? 말순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지은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장을 나서는 지은이의 등 뒤로 말순이의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지은이는 주차장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면회 다녀온 거야? 응. 어머니 상태가 어떠셨어? 많이 야위셨더라.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 형수님한테 사죄하고 싶어. 그날 저녁 민우는 수진이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우는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형이 형수님한테 저지른 짓을 저도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지은이도 민우 곁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침대 위에서 힘겹게 손을 뻗어 민우의 고개를 가만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우야, 고개 들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아직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든 채 한참 동안 눈물을 삼켰습니다. 끔찍했던 탐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를 딛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나려는 세 사람의 처절하고도 따뜻한 노력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와 말순이가 체포된 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한 재활병원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정원 산책로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1년 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곁에서 걸음을 맞추며 다정하게 팔짱을 끼워 주었습니다. 형님,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날 병원에만 있기 아깝지 않아요? 그러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눈동자 하나 겨우 움직이던 수진이가 이제는 소리내어 웃고 걷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 있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님, 어젯밤에 텔레비전 뉴스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90살에 마라톤을 완주하셨대요.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열심히 재활하면 언젠가 뛸 수 있으려나. 형님은 당연히 되죠. 1년 만에 이만큼 회복하셨는데요. 지은이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지은이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네, 형님. 그날 밤 내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병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어야 했을 때 나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어. 근데 내가 매일 와서 내 손을 잡아줬잖아. 형님, 형님 하면서. 수진이는 지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내 손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지은이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고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덕분에 버텼어요. 형님이 제 손바닥에 살려줘라고 쓰셨을 때 저도 살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정원의 철쭉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수진이의 삶은 차분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된 사업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안정을 찾았고 수진이는 재활 치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은 서울 생활에 적응하며 틈날 때마다 병원을 찾아와 딸의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순이와 영철이가 없는 빈자리는 지은이, 부부와 수진이의 끈끈한 자매애로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채워진 뒤가 훨씬 더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이의 남편 민우 역시 매주 주말마다 재활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수진이의 물리치료 시간에 맞춰와서 치료사 옆에서 수진이의 보행 연습을 도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10걸음 더 걸으셨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지셨는데요? 민우야, 내가 올 때마다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럼 매일 올까요? 매주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민우는 수진이의 물리치료가 끝나면 휠체어를 밀어 병원 정원을 한 바퀴 돌아주곤 했습니다. 지난날 가족의 과오를 묵묵히 씻어내는 민우의 모습에 수진이도 지은이도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지은이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이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서 앉아봐. 지은이가 의자에 앉자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 열어봐. 지은이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중 하나를 지은이와 공동 명의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은아, 앉아봐. 수진이가 차분하게 지은이를 다시 앉혔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이건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 주는 훈장이야. 형님,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형님은 저한테 친언니 같은 사람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한 거예요. 지은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수진이는 지은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 말 좀 들어. 나는 그 어둡고 차가운 병실에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간을 보냈어. 눈도 못 뜨고 입도 못 열고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빼돌리는 이야기를 매일 들어야 했어.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사람이 너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매일 밤 와서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이건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야. 제발 받아줘. 지은이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은이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따뜻하게 웃으며 지은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내 동생. 그날 저녁 지은이와 수진이는 다시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병원 화단의 철쭉꽃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참 멀리도 왔다. 그렇죠? 그러게.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꽃 구경을 하게 될 줄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형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헛된 탐욕으로 가족을 짓밟으려 했던 말순이와 영철이는 차가운 감옥에서 지난 날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선한 연대로 서로를 지킨 수진이와 지은이는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진 서로의 삶에 감사하며 눈부신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눈부시고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이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꼼짝도 못하는 몸속에 갇혀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수진이를 구해낸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찾아가 형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지은이의 따뜻한 마음 하나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지은이와 수진이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